어린 시절의 그는 똥통에 빠져 허우적대는 꿈을 자주 꿨다. 볼품없는 중년을 넘어서고 더 볼품없는 노년에 들어서기까지 단 몇 해라도 삶의 평균값을 마련해 본 적이 없었다. 썩을 등신 쪼다들끼리 가지가지 한다. 장가도 못 든 늑다리 사돈이랑 뭐? 살림을 차리겠다고? 야, 이참에 커밍아웃을 하지 그러냐? 응? 익수는 맨몸으로 운명의 표정물이 되었다. 영락의 영락을 거듭한 존재. 그는 자타공이 불운의 아이콘이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정기련 작가님의 화요일의 낙법 준비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성장한 주인공 익수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주인공을 그르친 건 일찍 세상을 떠버린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 깊은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화요일의 낙법 정기련. 어쨌거나 날이 밝았다. 하나, 둘, 셋. 종이의 아침은 어제와 다르지 않다. 눈을 뜬 곳이 주방 겸 거실을 3분의 1씩이나 점유하고도 팔다리 한껏 펼치기 옹색한 싱글 사이즈 매트리스인 사실이 변함없고 천장 가까이 바짝 올려붙여 달아낸 채광창으로 각인각색 지상의 발걸음들이 기상 알람처럼 맹렬히 들이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하고 종이 자신도 어제와 다를 바 없다. 7, 8, 9을 카운트하는 동안 겨우 입술을 달싹이다가 막판에 짧고 굵게 10을 외치며 등을 발딱 세웠다. 나름 파이팅인 셈이다. 아자아자, 오늘도 딱 어제 같게만. 물론 그 어제가 실기한 생을 만회할 만큼 찬란했을리 마무하건만 그럼에도 끝없이 늘어선 허들 하나를 무사히 제쳤다는 안도감이 어딘가 1, 2, 3로 구령하건 있지 니산이나 이얼산으로 구령하건 그거야 그날 무작위의 변덕일 뿐이다. 종이는 팬티바람인 채 양손을 옆구리에 얹었다. 두툼한 목을 좌우로 5번씩 돌리고 방향을 바꿔가며 허리를 5바퀴씩 돌렸다. 도수 체조는 생략한다. 밤새 줄매치기라도 당한 듯 여기저기가 찌뿌드드하다. 이틀 내리 발등에 금이 갔다는 동네 후배의 배달구역을 반으로 쪼개 생수박스를 대신 전할은 후유증이다. 걷지도 약사 빠르지도 못한 맹추가 하필 골목 많고 계단뿐인 일반 주택가를 배정받은 탓이다. 예전 같으면 펄펄 날았을 물량인데 서류봉투나 부피 작은 시제품 따위를 날라다주는 퀵으로 업종을 갈아탄 지 여러 해째라 놀놀해진 근육이 간사하게 굴었다. 하는 둥 마는 둥 스트레칭을 마친 그는 아직 살짝 흐리멍덩한 상태로 하나뿐인 방으로 건너갔다. 차단율 50%라는 암막천을 투과한 빛이 인색하게 번져 방안은 격벽 너머의 밀실처럼 어둠침침하다. 일어나요, 형. 익수형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고 되돌아 나오며 목까지 잠긴 반 지하방을 환히 밝히고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난방에서 온수로 돌리고 거실로 나와 화장실을 다녀오고 보리차를 컵에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켜고 미리 냄비에 눌려둔 누룽지에 수돗물을 받아 가스불에 올리기까지 종이는 동선을 바꾸지 않았다. 여느 화요일 아침과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밤 목욕을 미룬 익수형을 씻겨야 해서 각 과정마다
조금씩 서둘렀다는 정도다. 일주일에 3차례 그가 익수의 형을 신장 투석센터까지 태워다주고 오후에 실어오는 일을 맡은 건 재작년 겨울께부터다. 생업을 앞뒤로 잘라먹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는 처음부터 당연한 일로 여겼다. 주머니 사정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그놈의 센터까지는 택시를 타기에도 거리가 애매했다. 성취하는 몸으로 걷자면 하세월이었다. 도중에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겨울에는 쌓인 눈과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서 흘러나온 구정물이 얼었다 녹았다 도로 얼곤하여 노면이 구저분하고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웠다. 그중 익수의 형은 24걸음마다 멈춰서서 서너 숨을 크게 몰아쉴 만큼 나빠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한 집살이는 재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만 3년 남짓, 해수로는 4년 차다. 밥벌이를 팽개칠 수 없으니 아침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 추석 전날 밤 비누칠을 해서 익수형의 몸을 닦아주는데 그건 좀 더 근자에 와서 종이가 자청한 일이다. 익수형은 욕실 의자에 앉아 요령껏 팔을 들거나 다리를 벌리는 동작조차 갈수록 버거워하더니 간밤에는 기어이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안 되겠어. 아침에. 내일 아침에. 빠진 앞니 탓인지 가래 탓인지 발음마저 씩씩 샜다. 누룽지가 끓어오르는지 냄비 뚜껑이 들썩인다. 종이는 가스불을 끄고 가나지 않은 나물 2가지로 뚝딱 상을 차렸다. 이쯤에 익수의 형이 부스스한 얼굴을 내보여야 하는데 방 안에서는 여직 기척이 없다. 형, 일어나요. 씻어야 돼. 그는 식탁 앞에서부터 소리치며 방으로 건너갔다. 아까보다는 좀 더 세게 익수형을 흔들었다. 소나기에 잡힌 어깨 쪽지가 까닭없이 이물스러워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등줄기를 훑는 선뜩함은 애써 무시했다. 하참, 이러다 눕는다니까. 그 스스로도 알아챌 정도로 목소리가 떨렸다. 일어나요, 형. 그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익수형의 손을 잡았다. 희미한 온기가 자신의 것인지 익수형의 것인지 헷갈린다. 제발요, 형.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갔다. 마침내 그 자신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꿈인가, 꿈밖인가. 꿈속의 자신을 바라보는 꿈밖의 자신이 보인다.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꿈밖의 자신을 꿈속의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일지도, 이를테면 자각몽이란 것일지도. 아무려면 어떠려마는 이제 와서 이따위 소시적 꿈이라니, 추락하는 꿈이라니.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익수는 반사적으로 2팔을 펼쳤다. 일생의 습대로 부지런히 날개짓을 해보았으나 중력을 저지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사위는 축축하고 어둡고 날개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쓴 미끄덩하고 질척거리는 점액질은 다행히 분뇨가 아닌 진땀이다. 와중에도 안심이 된다. 여느 아이들처럼 어린 시절에 그는 똥통에 빠져 허우적대는 꿈을 자주 꿨다. 아득히 아래로 저 아래로 떨어지는데도 끝끝내 바닥에 닿지 못한 채 온몸을 짓뭉개는 소미불을 쳐내면서 파들짝 잠에서 깨곤 했다. 키 크려는 거야. 어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이었다. 그의 키는 학창시절 또래 평균치 근처에도 다가가 본 적이 없었다. 볼품없는 중년을 넘어서고 더 볼품없는 노년에 들어서기까지 단 몇 해라도 삶의 평균값을 마련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타공이
불운의 아이콘이었다. 집도 절도 없이, 돈도 일자리도 없이, 애인도 자식도 없이 불황의 삶을 살았다. 또 그럼에도 일평생 포부와 도모를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꿈은 꿈일 뿐이라는 걸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소진했다. 탕진했다. 하늘이 끝내 무심하였더라는 원망의 방식을 빌려서야 마지못해 항복을 선언할 때쯤에는 함부로 끌려온 몸뚱어리가 무너졌다. 억장이 무너졌다. 당연한 기결이었다. 영락의 영락을 거듭한 존재. 그 한마디로 그를 규정한 건 셋째 동생 정수다. 안타까움을 빙자한 손가락질. 익수는 그렇게 의심했다.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엄밀히 말해 부실을 핑계로 대학을 자퇴했을 때 이미 몇 차례 아들의 실패와 실패에 버금가는 요동을 겪은 어머니로서는 또다시 당신의 설계를 수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몇 차례 못적은 채권 끝에 입대 또한 면제받은 그가 20대 중반 어정쩡한 나이에 집으로 돌아오던 그에는 마교고를 졸업한 정수가 진학을 위해 서울로 떠나던 해이기도 했다. 성별이 다르고 터울이 제법적,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늘 어긋났던 터, 추억의 겹침이랄 것 없이 대면대면한 남매간이었다. 그 후로도 10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으니 지난 40여 년간 통틀어 67번쯤 얼굴을 보았을까 말까. 대체로 셋째 동생을 비롯한 다른 동생들의 결혼식, 어머니의 장례식, 껑충 건너뛰어 손이 누이의 딸아이 결혼식 같은 집안 경조사 때였다. 피차, 시계에 들어와 있었다 할 뿐 의례적인 안부 몇 마디를 마치고 나면 더 이을 말이 궁했다. 서로의 입성이나 안색, 주름살 같은 것으로 미루어 떨칠 수 없는 세월의 흔적과 생활의 형세를 어림해 보는 관계에 불과했다. 그 애와 관련해 딱 하나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긴 하다. 왜 하필 그 장면인지는 모르겠다. 그 애가 덜 삭은 생멸치 젖을 밥숟가락에 걸쳐 볼이 미어지게 입으로 가져가던 모습이니 식사 중이었을 테고, 당시 그는 시내 하숙집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라 식구들과의 겸상이 드물었으니 아마도 주말 어느 날이지 않았을까. 어린 것이 젖맛을 안다며 대견해하는 할머니의 추임새에 고무되어 그 애는 다른 반찬은 거들떠 보지 않고서 오직 짜디짠 젖멸치만을 공략하고 있었다. 그 꼴이 거슬렸던 그는 줄어들지 않는 제 밥그릇을 노려보며 속으로 이죽거렸다. 별걸 다 잘하려고 너도 참 애쓴다. 그의 생각이 들리기라도 한 듯 그 애가 밥숟가락을 쳐든 채 쓱 돌아다 보았다. 그제야 그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는 표정이었다. 의아해하면서도 무심한 눈빛이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불쑥 밥알 섞인 말이 튀어나갔다. 재수없어. 그날 무엇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 아마도 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귀가한 때문이거나 바로 그 때문에 그날따라 장자 우대 가풍에 따라 할머니와 따로 받곤 하던 겸상 대신 나머지 식구들과 두레상을 받았기 때문이거나 날개를 접지 못한 자, 연남은 해전인가 그 정수가 영락의 영락을 거듭한 존재에 이어 날개를 접지 못한 자로 자신을 명명하더란 말을 막내 혜수로부터 또 전해 들었다. 불안불안하던 건강마저 악화돼 하루 이틀 건너씩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는 괘씸하기보다 어안이 벙벙했다. 성인이 된 그의 얼굴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집안 혼사 때 한두 번, 그것도 멀찍이 떨어져 앉아 각자 뷔페 접시에 코를 박았던 것 외엔
따로 밥 한 끼 차 한 잔 오붓이 나눌 기회가 없었기도 했다. 나란히 박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았고 남아있다 한들 사진첩 등 속을 갈무리하며 살아올 만큼 찬찬한 삶이 못 되었다. 길에서 마주친들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 세월 적조했다. 그만하면 남보다 더 남이 아닌가. 도대체 지가 나를 얼마나 봤다고, 날 얼마나 안다고. 발끈하기는 했지만 틀린 진단이 아니었다. 익수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말 못도 못이었다. 집의 구조상 환기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애초에 불감당이다. 나이 들고 병든 남자에게서 나는 채취인지, 사랑받아보지 못한 자에게서 나는 고독의 냄새인지, 온간의 고인물처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귀키한 공기가 방의 고요한 표식처럼 떠돈다. 익수영은 천장을 향해 반드시 누워 있었다. 두 손은 가슴팍에 얌전히 놓였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수년이 종료되었다는 뜻이다. 이 저항 없는 종결을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종이는 의료용 철제 침대를 등지고 주저앉았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방문이 열려 있어 대접과 접시 따위가 널린 식탁, 그 너머로 냉장고와 일자형 싱크대 일부, 그리고 가스레인지와 기름때 찐득하게 들러붙은 타일벽이 한꺼번에 막막에 들어찼으나 실상 그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살면서 종종 그런 때가 있었다. 급성 장염으로 반차를 내고 귀가했다가 두 남녀가 벌거벗은 채 엉켜있는 안방문을 열고 말았던, 제 실수인 양 황망히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뜨고 말았던 날이 그랬다. 그 무지로 쳐들어온 사설 추심업자가 욕설 섞은 반말로 구경도 못한 돈을 개우라며 윽박 지르는 통에 불러주는 대로 새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던 날이 그랬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주민등록증을 확인시켜주고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을 따게 하는 대신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안에서 혹은 밖에서 드나들 누군가를 망연하게 기다렸던 어느 날이 그랬고, 자기가 가해로 둔갑해 졸지의 가정폭력범으로 이혼 성립 판결을 받고도 5분 만에 완벽히 남이 된 여자를 환승역까지 태워다 주었던 또 다른 어느 날이 그랬다. 돌이켜보면 타인의 적이보다 제 무능과 무기력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날이 더 많았다. 억장이 무너질 때마다 그는 무감각해져갔다. 무뎌져 감이 아닌 일시적 마비 상태의 반복이 불러온 감각의 화석화였다. 도로가의 모든 지형 지물이나 사방에 널린 알록달록한 사물들이 구둣발로 콱 짓밟은 우유값처럼 납작해지면서 오로지 흙과 백으로 환치돼 버리면 그는 이차원적으로 단순화한 그 공간이 원래의 이체감과 도색을 되찾을 때까지 겨우 숨만 몰아쉴 수밖에 없었다. 체면술사가 레드선을 외치기라도 한 듯 불현듯 정신을 차려보면 시계바늘은 겨우 한 뼘 정도 이동했거나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 영원한 찰나의 빈번한 내습은 그의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전처와 전처의 가족과 그의 가족 모두가 내린 결론은 동일했고 옳았다.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그 자신도 그렇게 믿었다. 이봐, 종이. 종이는 화들짝 몸을 돌렸다.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꺼져버릴 듯 작은 소리였으나 분명 익수형이었다. 익수형이 손끝으로 자신의 러닝 셔츠를 살짝 잡아당긴 것도 같았다. 익수형은
그러나 반드시 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지병과 합병증과 투석으로 겁누르게 변한 얼굴이 평온무사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일그러져 있지는 않다. 종이. 지난밤 종이가 익수형을 부축해 침대에 앉히고 돌아서려던 때였다. 그때도 익수형의 목소리는 들릴랑 말라 까부라졌다.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익수형이 손을 저었다. 그조차 힘이 붙이는지 그 은근 신용이었다. 왜요? 어디 불편해요? 종이는 자신의 질문이 틀려먹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물었다. 익수형은 이미 멀쩡하지 않았다. 속수무책이었다. 해가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익수형은 이따금 겸연쩍은 듯 내 복에 어림없지 라는 전제를 깔면서도 신장이식 순번을 고대하는 눈치였으나 그것도 설명자를 기점으로 의지도 기력도 급전직하 쏙 들어가 버렸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가 기승을 부리는 시국이었다. 보름 전처럼 응급실을 찾아 헤맬 일부터 없어야 했다. 그게 아니고. 익수형이 쥐어짜듯 입을 벙긋벙긋했다. 종이는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사례의 말인 줄 지레 짐작하여 잽싸게 손사래를 쳤다. 어이구, 또 그런다. 형님, 미안하긴 뭘 미안해. 가만 들어봐. 종이는 가만 귀를 대주면서도 내일 아침엔 좀 바삐 움직여야 할 텐데 생각했다. 내가 많이 미안하고 정말 고마웠어. 그런 말 마시라니까. 저야말로 형님한테 고마운 게 많습니다. 그럼요. 그랬다. 정말 그랬다. 종이의 주변인들은 처음부터 두 사람의 합가를 곱게 보지 않았다. 특히 익수형에게 재수씨가 되는 그의 누나는 시아주버니가 눈앞에서 가슴팍에다 고개를 파묻고 있는데도 동생의 등짝을 후려치며 거친 타박을 주저하지 않았다. 썩을 등신 쪼다들끼리 가지가지 한다. 지압가림도 못해 여편네한테 쫓겨난 쪼다 새끼 주제에 장가도 못 든 늑다리 사돈이랑 뭐? 살림을 차리겠다고? 야, 이참에 커밍아웃을 하지 그러냐? 응? 누나에게 등신은 시의 아주버니를, 쪼다 새끼는 친동생을 가리키는 상용 대명사였다. 그런 누나의 남편이자 익수형의 아우이자 종이의 매형되는 찬수는 종이만 볼 수 있도록 손가락을 입술에 붙였다 뗐다 하며 눈을 끔벅였다. 처남더러 못 들은 척 하라는 신호를 보낸 셈인데 제발 덕분 둘이 합쳐서라도 짐을 덜었으면 하는 계산속이 아니고서야 찜질방과 PC방과 만화 카페를 전전하는 형을 챙기자니 현실이 어긋나고 나몰라라 하기에는 주위의 눈들이 꺼림칙한 모양이었다. 찬수보다 2살 연상인 종이의 누나 종달은 경제적 이득을 인간관계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자본 숭배자다. 부부는 동기는 달라도 종착지는 늘 같았으므로 예측과는 달리 앙앙불락하면서도 최소한의 팀워크를 유지하며 롱런하고 있었다. 오다가다 들여다보는 타인들도 오지랖을 깔았다. 초심이 흔들려 부실한 돌봄 서비스로 가끔 민원 대상이 되기도 하는 담당 사회복지사나 하다못해 찬수를 제외한 익수형의 다른 혈육들조차 혹시나 생명보험 사기 같은 불미한 안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색안경을 꼈다. 일방적이고 상투적이고 그래서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관점은 불신만연한 사회적 편견을 깔고 있긴 했으나 한편으론 구구절절이 타당한 우려들이었다. 익수형은 혼인 전력이 없는 말기 신부전 환자인데다
오래도록 수입이 전무한 금치산자였다. 종이로 말할 것 같으면 가정 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돌싱남이 된 후 지방공사판과 물류 상하차를 전전하다가 못난 놈들끼리 의지가 진화 되어주자는 말이 나올 그 즈음에는 다마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을 뛰던 참이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수리적 긍정합은 현실에서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덧댄 수직 갱도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종이는 개의치 않았다. 주구장창 덩치가 못한다는 말만 들어왔던 그가 생애 처음으로 격하게 저항하여 밀어붙인 역사적 결정이 전처와의 결혼이었던 바, 생애 두 번째 외통수 짓이 하필 또 익수형과의 한집 살림이라는 것이 별로 멋쩍지도 않았다. 소심하면서도 눈치꽃이 없는 성격이 약이 됐다. 주위 사람들이 의혹하듯 제 주제를 망각한 동정심으로 동거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 또한 익수형이 필요했다. 구체적인 삶의 형태를 갖추고 싶었다. 아무런 해악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한 익수형을 바라보고 있으면 종이는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속에 놓인 벤치를 바라보는 것처럼 평화로워졌다. 그는 벤치가 되고 싶은 것이지 벤치에 앉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열쇠 구멍으로 방안을 훔쳐보듯 익수는 자신의 꿈을 들여다본다. 저 안쪽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 시절의 첫 공중부양 이래 단 하루도 접어보지 못한 날개가 보이지 않는다. 밋밋한 작대기처럼 볼품없는 육체가 원래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마른 몸뚱이는 마치 수천 미터 상공의 비행기 화물칸에서 풀려나온 나사못처럼 팽그르르 회전하며 맹렬히 직하하는 중이다. 지구의 밑창이라도 뚫고 들어갈 기세인데 문득 지상의 발이 닿기도 전에 원심력을 이기지 못한 육체가 갈갈이 찢겨 먼지처럼 흩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꿈속에서 어쩌면 꿈 밖에서 그는 전율했다. 공포와 흥분과 안도가 맞물린 그 아찔한 감각은 사정 직전의 쾌감과 닮은 데가 있다. 그 장엄한 돌격의 종착은 수치와 권태와 착오를 덮어줄 망각일 테다. 그는 그곳에 도달하고 싶었다. 그에게 날개란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보루였다. 모든 것, 존재의 비기이자 존재 그 자체였다. 날개가 그에 속한 돌연변이 기관이 아니라 그가 날개에 의탁한 처지였다. 남들에겐 오르지 못할 저 높은 곳을 열망하는 자의 망상으로 비춰졌지만 그에게는 하강의 가속을 줄여줄 최소한의 안정장치였다. 비록 영락의 영락을 거듭하면서도 그러니까 상승은커녕 수십 년째 만성적 하향을 면치 못하면서도 알량한 날개를 접을 수 없었던 건 순전히 착지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두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진눈깨비처럼 사르르 형태도 없이 녹아버릴 것을 예감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는 구름 위를 꿈꾼 게 아니었다. 단지 그곳이 좀 더 안전하다고 여겼을 뿐이었다. 모두가 창대한 양명을 점쳤던 아직 젊은 아버지가 급작절에 세상을 뜨고 곡기를 끄는 할아버지의 초상을 연달아 지른 뒤 종부의 위신이 오히려 공고해진 과수댁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를 승계할 것을 명령받았을 때부터였다. 어머니는 이복형을 의식한 듯 엄숙히 선언했다. 잊지 마라. 어찌됐건 네가 장자다. 이 집안은 너에게 달렸다. 익수는 이복형뿐만 아니라 그 위로 이복 누나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장례식 날 처음 알았다. 이복형과 이복 누나를 낳은 여인도 그때 처음 보았다. 그들 3인은 비열한 호기심과 비우호적인 시선을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적지에 들어섰건만
그 가장된 조심스러움 속에는 훗날의 반전을 기약하는 결기가 숨죽이고 있었다. 살아생전 원천 봉쇄당했던 생부의 세계에 사후에 남아 그것도 자신들의 적들의 우두머리가 내린 은전으로 입성했다는 치욕을 잊지 않으려는 절치부심과 어떻든 이미 들여놓은 한 발을 헛되이 물리지 않겠다는 전투 의지를 눈치챈 사람은 아마도 없었다. 그들 남매와 버림받은 여인은 길지 않은 생애에 걸쳐 특히 여인들과의 사교가 분망했던 아버지가 남긴 은밀하고도 공공연한 유산이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임종을 알린 사람도, 장례의 전 과정에 입회해 불러들인 사람도, 소복과 상장을 허용해 유가족의 자격을 부여한 사람도 익수의 어머니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이었다. 호족에 오르지 못한 여인이다. 아닌 말로 걔들이 네 소생인지 어찌 알겠느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왜 있겠느냐 따위 조상집 안방의 역사를 가십거리로 만든 집안 어른들의 분분한 입방정을 위엄있게 무지른 사람도 어머니였다. 사실을 사실로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자 참척의 고통으로 흔히 들락날락하던 할머니가 적기에 권자를 선점한 외며느리에게 맞섰다. 멈춰서를 모르겠다. 너 이전에 제 발로 혼이 무르고 뛰쳐나가선 아범에게 사냥개를 불었던 년이다. 그 고래등 같은 친정집 대청에 허리를 꼬고 앉아서 송아지만한 세퍼트를 풀어 저 데리러 간 남편을 뜯어놓으라고 휘파람 불었단 년이다. 네네, 알아요. 들었어요. 12밤낮 석고대제를 한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인 거 맞아요. 저도 알아요. 봐라, 난 지금도 심장이 벌떡벌떡 나댄다. 아범이 가슴팍이 다 찢겨서 피칠갑을 하고서 그날을 떠올리면. 할머니는 발딱발딱 튀어오르는 용수철을 누르듯 안가슴에 두 손바닥을 대고서 고갯방아를 찧었다. 힘줄과 정맥이 옹글게 돋은 손등에는 눈물 마른 얼룩처럼 저승꽃이 자욱했다. 43 외아들을 여인 그 해 할머니는 62살에 불과했다. 그럴 테지요, 어머니. 압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신실한 어조로 할머니를 위무했다.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것을 캐내고 말리라는 듯 며느리의 얼굴을 구석구석 뒤지던 할머니가 호미 같은 눈빛을 거두려는 찰나 어머니가 악휘를 지었다. 아범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 얽힌 매듭을 풀어줘야 아범의 혼백이 조이 떠나지 않겠어요? 이 집안 씨를 2번이나 품은 인연인데 옷깃 한번 스치지 않은 양 내몰아선 안 되죠. 어떻든 어머니 손자의 손녀 아닌가요? 그이가 생전에 세상 억울한 일처럼 과거를 부인했던 건 속아서 이 집안에 든 책에 낯이 안 서서 그랬을 테지요. 온건하면서도 앙심이 깔린 언급이었다. 할머니는 잠깐 움찔하는 듯 했으나 나고 처음 듣는 얘기인 듯 시치미를 뚝 떼며 젖은 눈을 끔벅였다. 어머니가 쐐기를 박았다. 저와 제 친정은 그의 첫 혼사 내막을 하나도 몰랐으니까요. 온 문중 사람들이 합심하여 입을 맞춘 덕택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네요. 이제와 묵은 일 시시비비 가리자는 게 아니고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버지의 첫 혼인을 없던 일로 만들 때 입단속을 지휘했던 장본인이었다. 며느리가 사기 결혼을 내놓고 지적하는 대목에서 쓰디쓴 입을 봉할 수밖에 없었다. 혼례를 치렀음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조상의 음덕이라고 천우신조라고 했다던 할머니였다. 어머니는 더 담대히 나아갔다. 출생신고조차 누락된 저쪽 남매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남편도 죽고 없는 마당에 과부의 자식은 6에 2를 더해 8로 늘었다. 말 많고 탈 많은 세상을 사생자로 살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요. 법적 강자의 오연한 표현력이었다. 뒷감당을 우려하는
혹은 우려하는 척했던 일가부치들은 어머니 앞에서 한 입에서 나온 듯 똑같은 말로 어머니를 칭송했다. 여장 불세, 간 사람 들먹여 뭐하다만 전대위보다 그릇이 곱은 커. 복무 경력이 없는 3대 독자 종손인 아버지는 항공 전문가로 특채되면서 대위 계급장을 달았다. 정전 협정 이후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공군사관학교 교관에 위촉됐다가 다시 항공대학 설립에 관여하면서 전역했으나 곧 어디로 적을 옮기든 정당한 급여로 도시 대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현실에 부닥쳤다. 현실주의자면서 낭만의 기질이 다분했던 아버지의 선택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세우는 한편 사설 항공기 연구소를 차리는 것이었다. 전후 특수바람을 타고 사업체는 잘 굴러갔고 점점 간판뿐인 연구소가 되어갔을 망정 오다가다 들여다보곤 하는 제도용 책상 위에 제트 터빈 설계도는 자기애적 허영심을 만족시켰다. 아버지는 사장보다 소장으로 불리는 것을 영예로 여겼다. 하지만 사장도 소장도 아닌 대위를 고집하는 친지들이 있었다. 군사구테타 세력과의 친분이 아니더라도 장교계급장이 모종의 가능성으로 비치기도 하던 시절이었다. 익수가 전 대위를 닮았지 아마? 그 말을 듣자마자 익수는 딸꾹질을 했다. 생김은 한눈에도 외탁이고 재능이나 기술로도 수리에 재간이 있는 것 말고는 닮은 구석이 없다며 도리질하던 생전의 아버지가 떠올랐다. 때맞춘 친탁 1000명은 왜인지 모를 어머니의 바람이자 어머니에게 줄을 서기로 작정한 일가부치들의 알랑거림이었다. 아버지가 죽기 전 궤도에 올려놓은 사업체의 명실상부한 실세가 어머니인 까닭이었다. 하루아침에 위로 동부 누이와 형이 생기긴 했으나 묵시적으로는 익수가 아버지의 모든 공과를 상속받았다. 겨우 9살짜리에게는 버거운 짐이었다. 천성이 여리고 맺히지 못해 더러 겁부터 났다.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남들이 듣지 않는 데서 이루어지던 어머니의 선언이었다. 누가 뭐래도 네가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될 거야. 그렇게 만들고 말 테다. 라는 의미였다. 사람도 짐승도 운명도 상대가 겁쟁이일수록 사나워지는 법이다. 익수는 맨몸으로 운명의 표적물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눈들이 화살로 변해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 같았다. 남몰래 오줌을 지리고 남몰래 헛것을 보고 총명을 기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진땀이 버쩍버쩍 났다. 급기야 말을 더듬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살촉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아오르는 수밖에 없었다. 익수는 조심스럽게 발을 굴려보았다. 턱을 내밀고 가슴을 활짝 펴보았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가둬보았다. 아! 혈관이 팽창하고 근육이 가벼워지고 날개가 펼쳐졌다. 저절로 두 발이 공중에 떴다. 팔다리에 치렁치렁 매달려 있던 모래주머니들이 하나씩 툭툭 끊어지는 것 같았다. 세상에, 그 가벼움이 좋았다. 황홀했다. 그는 한 뼘씩, 한 단씩, 한 결씩 점점 더 높이 날아올랐다. 고개를 숙이자 저 아래 숨을 곳 없던 지상이 내려다 보였다. 아버지가 손수 식재한 관상용 교목들이 빼곡한 정원 한가운데서 회양목처럼 작고 다부진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의 손에는 얼레가 들려 있었다. 그는 바람에 밀린 연처럼 공중에서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는 제 힘으로 날아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 뜻대로 내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어머니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부력의 원천은 어머니였다. 익수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렇게 믿었고 어머니도 그를 사랑했지만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자신을 그르친 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버린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 깊은 어머니였다. 그 사실을 익수는 첫 번째 비행 이후 한시도 잊지 않았다. 형님이 가셨어요. 어딜? 아니, 가셨다고. 가? 그게 왜 갑자기? 찬수답다. 요령부득인데다가 오늘 내일의 일일 수도 있는 저간의 경과를 깡그리 무시한 반문, 동거인을 탓하는 말로도 들리는 요 며칠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 말에는 답이 없다. 순서나 경중에 아랑곳 없이 이 속을 짚느라 말뜸을 들이는 버릇이 앞선 게다. 역시 찬수다. 듣고 있어요? 알겠는데 지금 내가 좀 멀리 나와 있어서 말이야. 휴대폰 액정화면에 뜬 숫자는 오전 7시 53분이다. 또 어디서 밤을 깠건 자답게 정신이 덜 돌아왔건 찬수에게는 한밤중이거나 꼭두 새벽일 시각이다. 말이지, 의뢰자가 이 시간밖에 시간이 안 난다고 해서 말이지. 밑도 끝도 없는 변명도 과간이지만 아무 때나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하고 다니는 양 거들먹거리는 말투는 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온다고 만다고. 거참 낭패구만. 종이는 거친 숨을 꿀꺽 삼켰다. 겪어도 적응 안 되는 저놈의 말 본세라니. 주장이 됐든 논의가 됐든 우스개가 됐든 찬수는 일관되게 점잔을 뺀다. 상대가 건물주든 부동산 업자든 술집 아가씨든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납작하게 깔고 느릿느릿 말하는데 그 점에서는 공평하다. 대신 그럴싸한 투자 정보를 염탐해 두었다가 근손과의 친분을 암시하는 뉘앙스를 풍길 때면 기름통에서 건져낸 듯 반드르르한 낯짝에서부터 거드름이 뚝뚝 흐른다. 결과에 따라 해석이 가능하게가 포인트다. 생색을 내거나 발뺌이 쉽도록 복선을 깔아두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대사가 가히 예술적이랄까. 느긋한 말버릇은 일상에서도 광택을 발한다. 밥 먹자, 자자 같은 일차원적 생활어를 선어문 낭독하듯 그놈하고도 진지하게 구사한다. 미사여구가 딸리는 종이로선 괴로울 때가 많다. 찬수는 그런 자신을 만족스러워했다. 실없이 공들이고 뜸들이는 언행을 아름다운 묵직함이라 믿어서다. 지성의 결핍과 부족한 순발력을 보완하려는 속셈인 줄 알아챈 사람은 5 손가락을 넘지 않는다. 묘하게 설득력 있는 변설에 넘어간 사람은 누나 종달만이 아닌 모양이었다. 익수형과는 달리 4살 아래인 찬수는 평균 키를 넘어서고 이목구비가 조화로운 데다 차림새가 훤하다. 첫눈에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쪽이다. 합판으로 뚝딱한 견본주택처럼 여기저기 드러나는 날림티를 중고 브랜드 가죽 소파와 대형 화환으로 눈가림한 그의 사무실에 늘 정체불명의 사장님들이 들락날락하던 것만 봐도 그랬다. 대개는 한동안 드나들던 사장님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빈자리를 신입 정당인 분위기의 한량들이 메우는 시기지만 정작 찬수의 카드는 따로 있었다. 그는 큰 누나의 배우자, 즉 큰 매형이 준종합병원급 병상을 갖춘 의료원의 실세 부원장이며 국립대학 강사인 여동생의 남편은 굴지의 대기업 박사 후 연구원이고 다른 여동생 하나는 시집을 여러 권 낸 시인이며 그 매제는 주류 언론의 경제부 기자 등등의 신상 정보를 패키지로 엮어 소위 비즈니스적 대화 중간에 끼워놓곤 했다. 뿐인가 그는 또 국회의원 보좌관인 외사촌형, 수입 및 승률로 광역시에서 탑5에 든다는 변호사 6천 매제를 거론하는데 자신의 아내가 5급 사무관이라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뜬금없는 언급 전부가 회개한 자기 포장의 일환이었다.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건 맥락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위성의 광도였다. 그러나 그 들쑥날쑥한 문전성시도 한때 고성과 삭대질과 멱살잡이가 하루 건너 되풀이 되는가 싶더니 찬수가 법정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언젠가는 닥칠 일이라 예견했으므로 종이는 별반 놀라지 않았다. 바로 예전에 종이 자신이 그랬듯 누구나 다 알만한 일의 추이를 당사자만 모르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므로. 종다른 미성년 아들딸이 듣건 말건 띨띨한 새끼와 내 밥줄까지 끊어놓고야 말 새끼를 입에 단채 이혼을 한 해 만에 거품을 물었다. 마침 따놓았다고 믿었던 승진에서 미끄러져 발광 직전인 타이밍이었던지라 띨띨한 남편을 핑계로 한동안 자중하던 음주벽과 주사가 도졌다. 부하 직원들이 하나둘 달아난 회식 자리에서 저 혼자서도 마시고 홀로 2차로 자리를 옮겨 다시 마시고 집에 와서 또 마셔댔다. 생선 좌판을 접고 딸내 살림을 맡아 해오던 종이남매의 어머니 박 여사는 70평생 멈출 줄 모르고 문톡을 타넘는 반복을 감수해야 할 업으로 여기며 뽀얀 볶국을 끓여다 바쳤다. 그런 한편으로 종달은 가상이 분주했다. 애들 아빠니까 일단 꺼내놓고 조지겠다면서 술판과 술판 사이에 변호사를 만났다. 직장 내 평판을 고려해서였다. 더욱 가상하게도 그녀는 면회를 다녀올 때마다 분노의 수위를 조금씩 낮춰갔다. 제 남편의 가머니설에 넘어가는 사람들 못지않게 그녀의 귀 역시 얇디 얇았다. 그럼 그렇지. 종이의 짐작대로였다. 그들 부부는 본인들만 인정하지 않는 환상의 커플이다. 서로 바퀴벌레 보듯 사갈시하다가도 공동의 손익이나 체면이 걸린 사안에서는 일심동체로 전선을 구축하여 대응하는데 일말의 거리낌이 없는 환장할 한 쌍이었던 것이다. 종달의 동분서주가 무색하게도 어쩌면 그나마 분주히 탄원한 덕에 찬수는 5년 구형을 대폭 줄여 2년 실형을 살고 나왔다. 찬수는 한 서너 달 꽁지 빠진 공작처럼 머리를 쳐박고 두문 분출 신용을 하더니 드디어 어딘가를 들락날락하기 시작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있다고 육천매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로펌에서 잔 심부름을 거들며 배달 요리에 숟가락이나 얹는 눈치였다. 안주머니에 찔러놓고 다니는 상담 총무 명함은 필경 제 돈 들여 팥을 터였다. 내 말은 그러니까 겨우겨우 성사시킨 미팅이란 말이지. 이게 어쩌나 하필? 상담 총무님이 하나마나 한 말을 읊조렸다. 형은 왜 하필 오늘을 가는 날로 잡았느냐는 푸념 대신이다. 언제쯤 출발할 수 있어요? 종이가 지레 기겁하여 찬수의 말을 끊고 물었다. 바로 출발해도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가도록 하지. 찬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여전히 점잖게 했다. 종이가 알기로 적벽 너머에 이제 세상 저 너머의 익수의 형은 동생이 얕은 속내를 알고도 당해주고 모르고도 당했다. 유독 형에게만 기어오르며 때로 완력을 불사하는 세상 점잖은 동생의 땡깡과 폐악에 길들어서였다. 형제의 서열이 뒤바뀐 원인은 체격의 격차와 욕망의 크기 외에 더 있었다. 선천성, 이기적 유전자와 부모, 특히 모친의 기대에서 제외된 후천성 피해의식이 형에 대한 변태적 복수를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여느 집이 그렇듯 형제는 각고도 달랐다. 익수형은 자신을 돌볼 줄 몰랐고 찬수는 자신밖에 몰랐다. 부모 때의 영화로 돌아갈 수 있는 한 방이 형제의 수건인 점은 같으나 형은 과대망상을 아우는 소탐대실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었다.
종이는 두 형제의 힘의 구도에 대자비를 느꼈다. 보통은 당사자의 진술보다 상투적 통념의 손을 들어주는데 더 익숙하고 익숙함은 곧 진실을 확증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실상이 채택되지 않은 데서 오는 억울함은 오롯이 통념에 수장된 당사자들의 몫이다. 참, 경찰에 신고해야 될걸 했어? 매형이 먼저 형님을 보는 게 순서지. 그냥 해. 시간 끌 거 뭐 있나. 어차피 경찰도 자네한테 사실을 확인. 이런 미친. 종이는 나머지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백, 수천의 얼굴들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얼굴들과 완전히 잊은 줄 알았던 얼굴들. 딱 한 번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도 벽지 뒷면에 쓴 곰팡이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던 몇몇 얼굴들. 구역질 나는 얼굴들. 어쩌다 반가운 얼굴들과 외면하고 싶은 얼굴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얼굴들과 용서를 구해야 할 얼굴들. 이 어둠 저 뒤편으로 사라져간다. 동시에 무수한 얼굴들의 후경이거나 혹은 별개로 복사된 수백, 수천의 장면들도 순식간에 지나간다. 측백나무를 등지고 서서 시키는 대로 카메라를 응시하던 어느 해질녘이 일제의 란도세를 메고 2살 터울 첫째 여동생의 손을 잡아 끌며 유치원 문을 들어서던 어느 아침이 지워진다. 잘 알지도 못하는 어른들이 비통한 얼굴로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향을 사르던 겨울 어느 날이 이름을 써내지 않아 점수 처리가 되지 않은 시험지 때문에 통학버스를 타지 않았던 언젠가 하굣길이 진학시험에 낙방하여 하늘이 무너진 듯 참담해하는 어머니 면전에서 더욱 참담한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날의 어둑어둑한 방이 지워진다. 초반의 끝발이 막판에 꼭 뒤집히던 을지로 뒷방의 화두패들과 기름내인지 쇳내인지를 풍기던 사내들이 눈 한 번 깜빡일 정도로 되지 않을 짧은 순간에 정지한 것이라 해도 좋을 찰나에 그럼에도 방금 찍어낸 인쇄물처럼 자세하고 또렷하게 마치 얼레의 실이 풀리듯 풀려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익수는 개걸스러운 어둠의 입구를 바라보았다. 수백 수천의 얼굴들이 수백 수천생의 배경들이 수천 수만의 벌레가 되어 거대한 집진기 속으로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저건 나라고 익수가 소리쳤다. 그러나 목젖에 들러붙은 가래처럼 소리는 소리가 되지 못했다. 저건 내 삶이라고. 익수는 안간힘을 다해 그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단 하나의 얼굴을 그 하고 많은 장면들 가운데서 단 하나의 공간을 잡아챘다. 주해, 생에 단 한 번 진심이었던 여자, 나의 여자. 그리고 머리를 숙여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녀처럼 작고 깊고 어두운 방. 익수는 비로소 안도했다. 그녀라면, 그곳이라면 두렵지 않다. 종달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톡에도 침묵한다. 원래도 그녀는 집을 나서는 즉시 집의 일에 신경을 끊는다. 그 철칙이 오늘날 직장에서의 오종달을 잊게 했다. 그러나 천하의 오종달이라도 시숙의 부보를 씹지는 못할 터 출근하자마자 득달같이 날아든 전원에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종자라는 관용어를 짓씹으며 경조 휴가원을 끼적이겠지. 종달은 한 동네 먼 이웃인 여사장댁 함선이 동강나서 가라앉을 즈음 말하자면 진입장벽이 낮아진 틈을 타 그댁 차남 찬수와 교제를 시작했다. 꽤 준수한 외모와 속물근성의 사이비 인문교양을 버무린 찬수의 수사학이 종달의 허파를 부풀린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유혹의 결정타는 난파선의 잠재적 가치에 내린 종달의 오판이었다. 아직 은성하던 시절의 호화 크루즈에 대한 선망이 판단을 흐렸고
기억의 족보에만 등재된 계층으로의 이동 욕망이 승선을 부추겼다. 종달은 찬수의 허장성세를 믿고 싶었고 찬수는 명색 철밥통인 종달을 마지막 구명종으로 껴안아야 했다. 실제로 연애 당시 종달은 항망 검역소에 배속된 말단 검역관에 불과했으나 이후로 꾸준히 몸값이 상승했다. 주사를 거쳐 석유관을 넘보는 고참 사무관으로 시세가 달라지자 거칠 것이 없어졌다. 일단 살던 가락을 들먹이며 올케를 깔아보던 교양이 있으신 신우들을 정리했다. 부모 제삿날에도 적근을 불허하여 명실상부 출가 외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쯤 일도 아니었다. 문제는 가진 거라곤 골골한 육체밖에 없는 신용불량자 시숙과 남편의 기묘한 정서적 동거였다. 생긴 것이며 성정이며 샘속이며 하나 닮은 데 없는 형제는 마치 분리불안 장애라도 있는 듯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시숙도 시숙이지만 가만히 보면 남편 쪽에서 더 시숙에게서 떨어지지 못하는 듯 보였다. 기분대로 안전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시숙의 존재감은 크고 확고했다. 결국 종달은 그 기형적 결합체를 용인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아무튼지 평생 남의 인생에 빨대를 쳐 꽂는 종자들이라니까. 한 번은 보살 같은 박 여사가 그렇듯 심히 불손하고 불량하게 내깔기는 등짝을 들고 있던 파리채로 후려치며 어미 훈도했다. 이 미친 거사, 건건사사 지 서방 탓하고 지 시숙 탓하고 자리끼 수발 한 번 든 적 없는 지 시부모 탓을 허지. 그럼 아냐? 에라이 매친. 애저녁에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않고 주질러 앉은 내년 눈깔 탓을 해야지. 누굴 탓혀? 그냥 말하라고. 파리똥 묻은 파리채는 왜 휘두르고 그래? 파리채도 아깝다. 결단한 집구석에 기어든들 무슨 부기가 네 발 앞에 뚝 떨어질 줄 아느냐고. 통장 얘기 듣자니 부자망해도 3년 간다더란 말일랑 이 집구석엔 해당 사항 없겠다고. 내 니년 머리끄덩이 잡고 뜯어말릴 땐 너 뭐랬냐. 알짜배기 특허가 몇 개인 회사람서. 은행에 넘어간 집도 공장도 경매로 도로 찾을 수 있담서. 무식해서 평생 생선 배때기나 가르고 산 애미 말이라고 콧방귀를 풍풍 끼쌌더니 말릴 거면 좀 제대로 확실히 말리던가. 내 말이 동태괴짝 끌듯 니년을 갈고리로 콱 찍어 냉동고에 쳐넣었어야 하는데 그럼 엄마 탓이네 뭐. 딸이 지팔자 지 갖고 오는데 내버려둔 탓 아니야? 오냐 평생 비린내 뒤집어 써서 새끼들 키워내고 또 그 새끼의 새끼들까지 건사하고 있는 내 탓이다. 내 탓. 생선 창시 훑어내서 갈칠 만큼 갈치년이라 소학교도 뒷문으로 들락거리다만 어미보담은 나을 줄 알았던 내 탓이야. 내 탓. 그러니까 엄마가 책임지면 되겠네 뭐. 아이고 내 팔자야. 딸년에 아들놈에 사돈에 팔촌까지. 어째 멀쩡한 꼬라지 하나 구경을 못혀. 내가. 종이는 익수형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익수형은 적막하고 고요하고 평온해 보인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난 건지도. 희한하게도 박 여사는 도매급으로 쓸어 담는 말과는 달리 사돈인 익수형을 고가워하지 않았다. 딸처럼 드세지 않고 사위처럼 얌통머리 없지도 않은 늙은 사돈 총각을 볼 때마다 눈 밑에 그늘을 지웠다. 생의 마지막 몇 년을 식물인간으로 살다 간 안사돈에게도 부당한 억하심정을 내비치지 않았다. 아들이 아들의 친구놈과 붙어먹은 며느리와 갈라설 때도 그냥 조이 보내주라던 모친이다. 종이는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 잠금을 풀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저쪽에서는 얼른 답이 없다. 상대편에서 쉬어빠진 목소리로 넌 또 왜? 하고 시비 걸듯 지청구라도 퍼부어 주었으면 싶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익수형을 보낼 사람과
말을 쏟고 싶어서 종이는 하나, 둘 하고 신호음을 샌다. 자꾸 분하고 억울해지는 심정으로 여섯, 일곱, 여덟 한다. 지상에 닿았다. 두려워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굴착기가 땅속을 파고들 때처럼 온몸을 해체해버릴 기세의 진동도 비명을 묻어버릴 굉음도 없다. 가벼운 4월의 미풍에 하르르 하르르 내려앉은 홀잎벚꽃처럼 가볍디 가벼운 착지다. 익수는 자신의 몸을 살핀다. 어루만진다. 말끔하고 개운하다.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에 다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게다가 사방이 확 트인 들판이라니 얼마만인가. 그는 자신이 응당 와야 할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저절로 알아졌다. 발밑은 초록의 융단을 깔아놓은 듯 푹신푹신하다. 걸음걸음이 조금만 구르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처럼 가분하다. 눈 가는 곳마다 야생의 꽃들이 지천이고 한 뼘을 넘지 않는 풀들 사이로 가르마 같은 소로가 곱게 뻗어 있고 맑고 밝은 햇살이 물비늘처럼 반짝인다. 그는 또 안다. 저절로 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꿈속의 자신과 꿈밖의 자신이 동시에 울고 있다. 그 울음이, 그 눈물이 굳은 몸을 부드럽게 적신다. 익수는 두 손을 모아 가슴으로 가져간다. 평화다. 마침내.